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요? 이 시그널이 이게 오늘 새로 만든 맞아, 시그널이라고 새로 하던데 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노변입니다. 장기입니다라고. 아이 뭐야. 제작진 시켰죠. 그렇게 하라고. 네. 진행자를 모르시네. 우리 열심히 루즈에 70, 80년대 했던 노변입니다. 장기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아, 참. 누가 들으면 노변의 장기자랑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노 변호사의 장기. 제가 그때 말한 아니 장기일 수도 있죠. 예. 장기는 까투리 이런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말 재밌는 게 많아요. 예. 자 오늘 할 주제는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오늘 아까 오후에 속보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사망 소식이 들렸는데 그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했다고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모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 C동 13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각은 오후 2시 55분경이었고요. 경찰이 한 5분 뒤에 출동을 해서 확인한 결과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공개는 되지 않고 있고요.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모르겠고 그리고 왜 지인 사무실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쪽이 뭐 법조타운에서 뭐 변호사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하. 일단 확실한 거는 말씀하셨던 그 오피스텔 건물이 그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세무사 이런 그 업종이 주로 입주해 있는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근처에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려지기에는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인이 이 법조인 혹은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변창훈 검사 있잖아요. 네. 그분도 사실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다가 이렇게 그 화장실 창문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상담을 하러 와서 변호사들하고 이제 상담하러 와서 좀 감정이 격해지거나 좀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장은 기각됐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거를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보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검사들은 이제 이런 사건을 듣고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제 말은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신이 그 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을 물어보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시 뭐 경찰이 투신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보겠죠. 저 이제 유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유서 내용을 아직 공개는 안 했기 때문에 유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게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역시 법원이 제식구 감싸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영장 기각 사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길게 나열이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라든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 한 것이고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그렇게 많이 관여한 것 같지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거라든지 직업, 가족관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은 또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노모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무척 좀 황당했었어요. 무척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왜 불구속을 하는지 그다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이 도대체 뭐라고, 사실 이거 차관급도 채 안 되거든요. 차관급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차관급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섭을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었는지, 뭐 사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뒷배나든지 허가 또는 권한 부여 이 위임이 없어서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다음에 노모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누군 엄마 없습니까? 참 이런 거를 기각 사유로 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요. 솔직히 이게 누군 엄마 없냐 이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사실. 그러면 우리 법률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됐고 검찰은 임종원이 이 두 사람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각각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도 뭐 누가 시켰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사실은 확실하니까 청구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서명 날인한 사람도 있고. 뭐 페이퍼에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그럼 누가 시켜서 아까 우리 장기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명백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제 반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성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임종원 전 차장에게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영장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발부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냐 법원에서. 아하.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리적으로 따지면서 내가 죄가 있으면 니네들이 나를 선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죄를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재판할 때. 그런 얘기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때 또 더 하나 중요한 게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탄원서 59장을 써서 줬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전 대법관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압박용으로 조금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은 그 임미성 부장판사가 앞으로 계속 법조에 남아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가 망신당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뉘앙스가 좀 그쪽으로 기운이 들어갔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차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법원도 사실상 사법농단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법원 내부 일부 법관들이 봐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게 닥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민성 판사가 좀 이번에는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76학번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대법원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장 현재 법회장 그러니까 협회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는 자리를 사실 망각한 거죠.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그렇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탄원서를 작성했다. 사실 이분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우리 서기호 전 판사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반드시 아마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동시간대 진행하고 있죠? MBC 박지훈 변호사도 무조건 발부된다. 이런 그렇게 말한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다 틀렸어요. 아니, 저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발부될 것 같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측이 틀린 거죠. 네, 대법원의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병대 대법관은 발부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몇몇 이제 노땅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이 들까? 모두 기각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지? 이러고 했었는데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텐데 재청구합니까? 재청구한다고 지금 네, 얘기하고 재청구한다고 있죠. 오늘 재청구하면 증거를 좀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당장 그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박병대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 혐의 사실 하나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직접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만류를 좀 했는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내부 자료가 지금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임종원 그 차장과는 별개로 박병대 예. 대법관의 어떤 혐의가 인정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가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이런 지금 말이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주고받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좀 상황을 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입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이 청와대가 원래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병재 전 대법관이 청와대 측과 만나게 되죠. 이럴 때 청와대의 이병기 대통령 실장 등이 이 박병대 대법관에게 국무총리를 맡아달라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뒤집어주면 국무총리를 주겠다라는 거래 제안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그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인된 건 없었는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어제 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두 사람 영장 기각됐습니다만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네, 지금 계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이게 발부가 한 명이라도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2월 이제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부를 거다라고 원래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1월 달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공모 관계를 직접적으로 그 상하 관계 있는 사람한테도 부인한다면 이게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그 멀리 올라가는데 과연 그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법원에 이제 계신 분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협조를 안 하고 뭐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죄 아니냐. 법리상 이거는 무죄다. 게다가 지금 검찰이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함부로 지금 힘을 쓰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식구들이 이제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혹시 앞으로 이제 검찰이 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 아니냐. 지금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석방해야 된다는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주장은 뭡니까? 지금 재판 중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재판이 끝난 것도 있는데. 어제 이 토론회에서 이 서정욱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던 모양인데 간단하게 요약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충분한 심리가 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심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석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꺼번에 재판을 할 때는 양형상이 고려가 되는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양형상의 고려를 못 받아서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재판을 하나를 합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여유를 둬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은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지금 이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사실 아니에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뭐 세 번째 주장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 양형의 고려가 되는데 따로 하니까 고려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형법에 관련된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형법 39조일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은 따로따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라도 양형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형을 조절하도록 혹은 감면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뻔히 규정이 있는데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다는 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론을 호도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일단 지금 현재 그 2년짜리 재판이 확정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어쨌든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현재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 진행 중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마 6년짜리인가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특검 입장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사건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항소나 뭐 이런 걸 의지를 안 안 하고 보이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 사건은 당연히 4월 전에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확정시켜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이런 얘기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친박과 비박 간의 통합을 위해서 이거를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현실성 없는 정치적 메시지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뭐 이용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아직도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라고 그냥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짜리 저걸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특활비 파문이 있죠. 청와대 특활비 그 부분이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라는 소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리고 혹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4월달 얘기했으니까 박지원 의원도 내년 4월 구속 만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맥상통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도 워낙 재판을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아주 빠삭하십니다. 의뢰인이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사건 했었죠. 정치자금법 위반. 네. 네, 그래서 무죄 받아내셨어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한편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주장에 대해서 건전한 보수 재건 위해서 과거보다 미래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글쎄 이날 유승민 의원이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방향이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라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떼내고 오면은 나도 니들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이거나 다르게 보자면은 자신이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과는 달리 또 다른 이제 과거의 이제 바른당처럼 어떤 독자 세력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가 싶어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원래 유승민 대표는 옛날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구박도 당하고 사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친이,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정치권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개파로 나뉘어서 과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했던 부분들은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제는 미래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좋지 않냐. 즉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파리는 그만하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예. 요즘 조국 수석 문제로 야당이 우병우 수석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네. 그런데 오늘 네. 또 1년 6개월이 추가로 또 선고받았다는데 이거는 혐의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혐의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뭐 자기 그 이석수 감찰관이 자기를 감찰한다고 하니까 이석수에 대해서 세평을 보내고 감찰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권을 사찰하라고 직권남용한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도 뭐 사찰해라. 김진선.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뭐 자기 영향력 행사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사실 검찰이 5년을 구형했던 것은 원래 그 직권남용죄의 가장 그 최고형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높게 했는데 재판장이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국정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판결 이유를 더 덧붙였습니다. 예. 아까 김선진 강원도지사. 김진선. 예. 거기 아마 무죄를 한 것 같아요. 일부 무죄 그 나와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1년 6개월 플러스 저번에 받은 2년 6개월에서 4년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물론 1심입니다만 두 쪽 다. 지금 현재 2년 6개월 받은 그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4년은 지금 형이 살아야 되는 것으로는 나와 있죠. 현재까지로는 합산해 보면 4년입니다.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전부 다른 혐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끝입니까? 재판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이걸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부분, 사실 이 국정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강, 가족회사 그 정강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죠. 무혐의 처리됐고. 이것도 근데 2년 6개월, 1년 6개월 다 1심만이잖아요.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나온 건 2심입니다. 2심입니까? 예. 아, 그래요. 이 사건은 뭐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야 3당 중에 이제 2당 대표가 로텐도홀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됐는데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로하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 되죠. 것 같아요. 식사를 어쨌든 계속 안 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힘없고 백없고 투쟁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단식 투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단식 투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언론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권이 계속 이렇게 경쟁이라든지 그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워낙에 투쟁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투쟁 가지고는 눈에 이목을 끌 수가 없죠. 그게 아니면 이제 아주 이제 그 좀 획기적인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식을 생각해낼 정도의 이런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니까 일단 가장 눈에 잘 띄는 방법을 뭐 단식 투쟁으로 선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뭐 단식 투쟁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주장을 보자면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점은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다루지 않고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 변호사님은 이 단식한다는 건 상상을 좀 못하겠죠? 콕 꼬집어서 저에게만 사실. 네, 맞습니다. 저는 절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주장을 하더라도 밥은 먹고 합시다. 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